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손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불안감이 번지면서 얼어붙었습니다. 다우지수가 1.4% 넘게, 또 S&P 500 지수는 2%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그 가운데 나스닥은 3% 가까이 밀리면서 가장 크게 주저앉았습니다. 이날 미국이 우크라이나 내 자국민의 철수를 권고하는 발언을 내놓은 뒤에 급락한 모습인데요.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과 유럽 등에서도 자국민 철수 권고에 나섰습니다. 이에 유가와 채권 가격은 장중 최고치를 터치했는데요. WTI가 장중 5% 넘게 오르면서 배럴당 94달러 선까지 치솟았고, 또 브렌트유는 4% 넘게 상승한 배럴당 95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덩달아 방산주와 에너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반면 항공주와 빅테크 기업들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안전자산인 국채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국채금리는 하락했는데요. 20년물 국채금리는 하루 만에 2% 아래로 떨어지면서 1.9% 초반대까지 내렸고, 2년물 국채금리도 밀려났습니다.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는 소폭 반등하는 흐름 이어졌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96선으로 올라섰습니다. 골드는 5거래일 연속해서 오름세를 이으면서 1,840달러로 레벨을 높였는데요. 유럽장과 아시아 시장도 오늘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변동성 큰 장세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안전자산과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솔루션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 무료 특강 마련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함께하는 성견 선생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차트 분석에 대한 기초를 알려주신다고 하고요. 또 금요일에 나오시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오후 1시에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의 내용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선물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신세계라고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내용 흐름에 맞춰서 다뤄드릴 예정이니까요.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노란톡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월요일은 성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주말을 보내고 이제 월요일장을 맞았는데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 마스터입니다. 주말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굉장히 좀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올림픽도 있고요. 전쟁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사실은 주식만 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계시면 조금 힘드신 아마 시간이 계속 되리라 일단은 보고요. 선물은 하여튼 뭐 굉장히 좋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선물은 굉장히 지금 좋은 장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번 주, 이번 주 이슈들 같이 보면서 시장 전망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말간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모두 이번 1시간 통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9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장단기 금리차 축소와 고물가에 따른 긴축 가속화 우려에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 약세와 안전자산 선호도 상승에 따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일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원유 수요 전망 확대로 상승 압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유로FX는 20일 아가르드 총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선호 발언에 달러 대비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이슈 체크해 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외신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Fed's daily advocates for a measured approach as rate hike expectations rise입니다. 페드의 위원이 이 금리 인상 시에는 경제 지표에 기반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현지 시간 13일 CNBC 보도 내용입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가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한 속도이며 무엇보다 지표 의존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데일리 총재는 CBS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통화 완화 조치의 일부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연준이 급격하고 또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게 된다면 성장과 물가 안정을 좀 불안정하게 만든다라고 말했는데요. 시장 참가자들은 지난 1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1982년 이후 가장 빠른 7.5% 상승을 보인 것에 기반해서 연준이 3월 FOMC 회의에서 첫 번째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총재는 3월 금리 인상 후에 그 영향을 살펴본 뒤에 시장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면서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금리 인상은 다음 회의일 수도 있고 또 그 다음 회의일 수도 있다라고 봤는데요. 지난 10일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준 총재가 7월 초까지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국채금리가 급등한 이후 데일리 총재가 이러한 발언을 내는 곳입니다. 데일리 총재는 올해 연준이 몇 차례 금리를 올릴지 예상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말하면서 3월 회의 전에 매우 중요한 고용과 또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가 한 차례씩 남아있기 때문에 연준이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긴장이 계속되는 것 또한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라고 봤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이미 테이퍼링과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격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한 좀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또 이번 주 수요일 16일에는 FOMC 회의에 대한 회의록 발표도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 부분도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연준의 온도를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마스터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마스터님 또 오늘 월요일인 만큼 지난주 시장 복귀에 대한 말씀 준비해 주셨죠? 네네, 시장 복귀와 이번 주 이슈들 일단 점검을 해볼 건데 네. 사실은 지금 제가 즉석에서 지금 네. 준비한 거는 아니었는데요. 네.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조금 드리고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도 우리 이제 뉴스 소개해 주시면서 장단기 금리 차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일단은 장단기 금리 차를 이해를 하시기를 위해서는 국채 금리를 이해를 하시면 그냥 똑같습니다. 그냥 맞고요. 지금 장기 금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10년물 국채 금리 생각하시면 되고, 단기 금리라는 거는 2년물 국채 금리 일단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문제점이 지금 있냐면, 장기 금리, 장기 국채, 예를 들면 10년물 국채라고 일단 치자라고 하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당연히 단기 국채보다는 장기 국채 금리가 더 오르는 게 맞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국채라는 게 뭡니까? 이 국채를 사고 내가 그 나라의 정부에 돈을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라의 돈을 맡겨놓는다라는 개념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시간의 프리미엄이라는 것, 이런 개념을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을 오래 맡겨놓기 때문에 금리를 더 높이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시간의 프리미엄이 국채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에 반영이 돼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은 향후 제가 주말 특강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테지만 옵션 거래에 대한 시간의 프리미엄 이런 개념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장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프리미엄 때문에 금리를 더 많이 준다라고 일단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지금 굉장히 맞닿아 있고,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를 넘어선다라는 것은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 경기 회복에 대한 속도가 둔화된다라는 일단 이런 개념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연준에서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얘기를 저번 달에 일단 얘기를 했죠. 대차대조표 축소를 하게 되면 여러분 여기에 연관해서 제가 즉석에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대차대조표 축소라는 건 뭐죠? 현재 연준이 가지고 있는 그 채권, 장기 채권을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 내보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채권을 시장에 내보내기 때문에 자산은 축소가 되죠. 대차대조표 축소가 되는 겁니다. 대차대조표는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산이 줄어드는 효과. 그러면 장기 국채를 시장에다 내놓게 된다, 뿌리게 된다라고 하면 장기 국채에 대한 공급량이 많아집니다. 장기 국채에 대한 공급량이 많아지면 장기 국채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공급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장기 국채에 대한 가격은 내려가게 되고, 자, 장기 국채에 대한 금리는 어떻게 되죠? 금리는 오르고 수익률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빚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 국채의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오늘 이제 갑자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신세계 톡방에 질문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이 장단기 금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 드리는 겁니다. 대차대조표 축소로 인해서, 자, 지금 상황을 제가 한번 다시 요약을 해 드릴게요. 자, 장단기 국채 금리가 지금 굉장히 갭이 작습니다. 당연히 장기 국채 금리가 더 높아야 됩니다. 그렇죠? 시간의 프리미엄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둔화, 이런 것 때문에 금리 인상, 이런 것 때문에 장단기 국채 금리가 지금 갭이 굉장히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경기가 회복이 되거나 혹은 인위적으로 연준에서 시장에 장기 국채를 시장에 뿌리게 되면 이게 뭡니까? 대차대조표 축소죠. 그렇죠? 국채를 시장에다 뿌리게 되면 장기 국채에 대한 공급량이 많아지고 장기 국채에 대한 가격이 낮아지고, 장기 국채에 대한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장기 국채에 대한 금리는 높아지고 장기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고, 장기 국채의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의 갭이 다시 한번 벌어지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된다라고 제가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이나 아니면 신세계 톡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고요. PPT 자료 보면서 지난주 시장 복귀 및 이번 주 주요 이슈 점검 일단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주 이슈 정리를 제가 텍스트로 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지난주 얘기까지 같이 좀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오늘 가겠습니다. 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40년 만에 처음으로 뉴 레코드죠. 예, 소비자 물가지수가 7.5%를 찍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물가가 7.5% 올랐다라는 것은 임금이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실질 임금이 낮아진다. 명목임금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율이 우리의 실질 임금이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데 우리 사실 뭐 직장인 여러분들 많이 계실 테지만 임금은 별로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실질 임금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보다 작년 1년 전보다 7.5% 정도 내가 가난해진 그런 효과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시장의 반응도 어떻게 될지 제가 good news is bad, bad news is good이라고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범위와 금리 인상에 대한 폭,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를 산정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지표가 다시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화요일도요. 저번 주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를 합니다. 수요일은 소매 판매가 있고요. 자,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일단 있고,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죠. 코로나 이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일단 고용에 관한 지표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FOMC 의사록이 일단은 좀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서 1월 달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일단 발표가 될 것 같은데 회의가 3월에 있고 5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을 뭐 3월에 할 것이다라고 아마 그렇게 의사록에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예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번 달에도 그랬죠. 그 대차대조표 축소 얘기가 나오자마자 긴축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마자 시작은 굉장히 급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따라서 목요일 날 새벽 4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날 새벽 4시입니다. 항상 새벽 4시에 일단 발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잠드실 때. 그래서 좀 포지션 정리하신 다음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주무시고 다음날 제가 올려드리는 그 오전 브리핑 보시면 시장 상황 아실 수 있으니까 일단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 시장 상황 가장 발빠르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이슈 정리 지금 3줄밖에 텍스트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올림픽으로 인해서 중국이 특수를 누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차피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소식 발이기는 한데요. 16일이죠. 16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오늘 하루 종일 나왔습니다. 16일 날. 그래서 이 뉴스에 대한 진위는 나중에 이제 어떻게 16일이 돼 보면 알 수가 있을 테지만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느긋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관련된 모든 자산의 가격들이 지금 굉장히 최고가를 찍고 있죠. 원유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니켈, 구리, 뭐 천연가스 이런 그 르브라까지 전부 다 지금 최고가를 일단은 찍고 있고 이번에 보면 러시아가 밀 있죠, 밀. 밀을 세계 한 20%에서 한 21% 정도 수출을 하는 밀 생산 국가입니다. 밀도 지금 굉장히 많이 좀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 상황을 조금 즐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느긋한 이런 상황이다.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좀 하신 적이 있어요. 과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할까요? 라는 이런 말씀을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잘 모르겠다고 일단은 대답을 하면서 혹시나 뭐 전쟁이 또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대답을 제가 드렸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전쟁이 촉발이 될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도 향후에 조금 이따가 제가 나스닥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쇼크를 굉장히 많이 줬고요. 물론 오를 거라고 생각은 했었죠. 7.2%에서 7.3% 혹은 7.6%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이 돼서 에버리지로 한 7.3% 정도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7.5%라는 굉장한 물가 상승률을 일단 보였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지표들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변동성 굉장히 클 것 같고요. 특히나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그리고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그리고 새벽 4시에 FOMC까지 굉장히 핫한 이슈들 많습니다. 자, 나스닥 한번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노란톡에 제가 일단 띄워드렸던 차트인데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년 동안 미국이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매수 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이런 흐름을 굉장히 좀 지루하게 나타냈는데 올해입니다. 올해 일봉 차트만 제가 일단은 따왔습니다. 대세 하락장입니다. 일단은 1월부터 현재까지를 보면 하락장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저가를 전저점을 계속 깨고 고가를 넘지 못하는 이런 하락장이 계속될 거다. 대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일단은 드렸죠. 저번 주에 여기에 출연을 해서 자
전저점입니다. 여기 선, 이 선 13,700포인트 정도까지 가는 전저점을 형성한 다음에 어떠한 이슈나 어떠한 뉴스들이 다시 한번 공급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포지션을 다시 정하시면 된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나스닥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차트 한번 보면 제가 드린 말씀대로 일단은 저점을 향해서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관련된 게 일단은 코스피인데요. 국내 선물 코스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13,700 라인을 일단은 갈 것인가 요거 체크 좀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패턴상으로는 13,700 라인을 깨는 혹은 13,700 라인에서 박스를 타는 하락장의 모습 일단은 계속적으로 보일 가능성 높다. 국내 선물 같이 보면 국내 선물 작년 6월부터 대세 하락장에 제가 말씀드린 380에서 400포인트를 깨고 다시 한번 큰 깊은 하락을 일단은 주고 있고요. 코스피 국내 선물 관련해서 사실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질문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뚜렷한 상승 포인트는 보이지 않죠. 미국 시장에서 좋은 소식이 들린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은 그것을 반영 안 하는 이런 패턴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작년 10월부터 되고 있고 미국에서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올 때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우리나라 시장은 큰 모멘텀이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 예상으로는 350에서 380 라인입니다. 350 라인을 좀 길게 보면 350 라인에서 380 라인 요 주황색 박스 제가 오늘 노란톡에 띄워드렸거든요. 노란톡 계신 시청자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크게 보면 이 라인에서 지금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 라인에서 형성이 된다는 것은 단기적인 거는 아니고요. 우리 지금 한 3월물 정도, 최소한 3월물 정도, 제 예상으로는 한 6월까지 350에서 380포인트의 박스를 치는 이런 장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물론 하방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포지션은 매도로 일단은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 최소한 한 6월 달까지는 다시 한번 이 위에 있는 긴 박스, 긴 박스와 똑같은 이런 포인트의 박스장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방 쪽으로 그렇게 일단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장하고 똑같이 보시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고는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좀 단편적인 것들이죠. 뭐 대출금리, 기업의 대출금리를 인하를 해준다라든가 등등등 해서 어떤 정책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제가 내일 화요일 날 중국 시장도 한번 점검을 해드릴 건데 내놓고는 있는데 임팩트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2022년에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계속해서 알리바바를 필두로 해서 계속적으로 빅테크 기업을 계속 때릴 것이다.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컨트롤을 할 것이다. 그게 2021년 중국 공작 회의를 제가 저번 주에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2021년 중국 공작 회의를 보면 2022년 중국의 대내 경제에 대한 어떤 그런 예견을 할 수가 있다. 근데 거기에서 일단은 빅테크 기업을 2022년에도 계속 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항생 같은 경우에 기술적 분석으로 일단은 보시게 되면 기본적 분석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22년에도 빅테크 기업 성장하지 못한다. 기술적 분석을 일단 보시게 되면 기술적 분석도 한국 경제, 한국의 코스피와 국내 선물이 항생을 따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패턴을 한번 보시죠. 패턴을 보시면 항생 같은 경우에도 박스장 다음에 큰 하락을 주고요. 박스장 다음에 큰 하락을 줍니다. 따라서 자, 저번 주에도 제가 쌍봉 비슷하게는 일단 찍을 것이다. 쌍봉 찍었죠? 쌍봉 비슷하게는 찍되 더 이상 위로 뻗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차트 한번 항생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 차트 일단 보시면
보시면 더 이상 위로 뻗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일단 보이면서 그물대, 일목상 그물대 하단 밑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항생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위쪽으로 뻗지 못하고 매도 포지션, 매도 포지션으로 보는 게 좀 유리해 보인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시장을 필두로 해서요. 미국 시장을 필두로 해서 한국 시장, 홍콩 시장, 중국 시장까지 전부 지금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수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 여러 시장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시장과 관련해서 이 궁금증이 들어와 있는데요. 노란톡 통한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해선이 뭐라고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금리 인상이 된다면 시장의 충격 얼마나 될까요? 라고 여쭤봐 주셨네요. 이거는 뭐 계속적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렸죠. 금리 인상이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일단은 조금 일어날 거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의 충격이 조금 클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상승을 한 모멘텀이 아직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코스피 기준으로 하면 3,300포인트는 앞으로 한 2025년까지 몇 년간 오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쌍봉을 찍으러 갈 수는 있으나 그 이상을 상회하는 그런 폭발적인 재작년과 같은 폭발적인 움직임은 아마 보이지 못할 거라고 일단은 보고요. 금리 인상은 이제 3월이든 5월이든 6월이든 일단 금리 인상이 되는 거고 제가 한 가지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전쟁 얘기를 지금 안 할 수가 없는데 눈앞에 와 있죠. 전쟁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는데 네.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데이터 조사를 좀 해보니 만약에 이제 어떤 국지전이나 아니면 전면전 다 포함해서 전쟁이 일단은 좀 일어나게 되면 S&P 기준으로 한 4.9% 정도의 마이너스를 일단 기록할 것 같다. 이게 에버리지로 지금 통계적으로 나온 수치고요. 한 5% 정도입니다. 에버리지 한 5% 정도 조정을 줄 수 있는데 이것도 보면 한 달 정도 해서 한 5% 정도 빠지는 것. 그리고 어차피 세계 대전까지는 안 가겠죠. 당연히 안 갈 거고요. 그리고 그 회복 속도도 비즈니스 데이로 한 49일 정도니까 한 2달 조금 넘게 있으면 이게 이제 회복이 됩니다. 16일 날 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때 전쟁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는데 전쟁이 만약에 난다라고 하면 미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충격은 당연히 줄 것이다. 그 여파는 미국장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의 조정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 기간은 한 달 정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한 2달 정도 일단 시간이 걸린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코스피 2600선을 아마 하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그 라인까지 일단은 오게 되죠. 코스피 2400에서 2500. 그 다음 라인 코스피 2100 라인까지 일단은 좀 열어두시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금 힘드실 테지만 선물로 해칭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한번 공부 조금 기다려 보시고 항상 공부하시면서 위기에 대처하는 그런 능력을 좀 키우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세인트 루이스 제임스 블러드 연준 총재가 발언을 했습니다. 개장 전에 원래 발언이 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가속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빠른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하면서 연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오는 7월까지 1.0%포인트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EU와 나토와 계속해서 대화할 것이다라는 이 다소 좀 평화적인 발언을 내놓은 후에 미국 선물 시장 지금 현재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고요. CME에 따르면 또 트레이더들은 올해 연준이 이 7차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55%로 점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또 이 연준은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1월 FOMC 회의로 결과를 발표하게 되죠. 네, 그리고 또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이 있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병수님께서 보내주셨고요. 국내 시장을 어렵게 보시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하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아까랑 좀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네, 모멘텀이 없습니다. 모멘텀이 없다. 네, 주식 하시는 우리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항상 중요한 거는 개별 종목에 대한 중요성이 아니고 이 지수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지수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수를 이기는 개별 종목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지수라는 게 어떤 것이냐? 그럼 지수는 어차피 글로벌 시장을 따라가고 되어 있는데 글로벌 시장이라고 하면 중국과 미국 시장이 굉장히 우리 한국 시장에 지대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일단은 전쟁도 있고요. 전쟁도 있고 뭐 금리 인상도 있고요. 테이퍼링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요. 대차 대조표 축소를 뭐 6월에 한다는 얘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식은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이 안 되고 있고 패턴상으로 별로 좋지 않은 뉴스들만 계속적으로 일단 나오고 있고 시장이 지금 긴축 정책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 긴축 정책을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루 이틀, 뭐 한두 달, 1, 2년 안에 끝나는 건 아닙니다. 수년이 걸릴 것이고 자,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에 관한 문제인데 인플레이션에서 지금 자유로운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미국에 지금 국한돼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측정이 돼 있고 단 우리가 한 가지 조금 팁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조금 낮습니다. 2% 중반대인데 이게 왜 2% 중반이 나오냐면 제가 노란톡에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주말 특강에서 몇 차례 설명을 일단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의 산정 방법이 일단 조금 잘못됐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주택 부동산의 가격을 부동산 상승분의 가격을 거기에 물가지수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좀 낮게 책정이 돼요. 이게 만약에 집값에 대한 그런 상승분이 물가지수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도 사실은 미국하고 견주어서 절대로 뒤지지 않는 물가 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주말 특강이나 이런 데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는 없는데 인플레이션도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그 두 가지 중에 비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수요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어떤 정책을 쓰면 바로 잡힐 수가 있지만 이 비용에 관한 인플레이션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건 쉽게 잡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유통 공급망에 대한 문제, 거기에 따른 원유, 거기에 따른 원자재 상승 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거미줄 같은 그런 사슬이 엮여 있기 때문에 비용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쉽게 잡힐 수가 없고 이것 또한 하루 이틀 한두 달 안에 잡힐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긴축 재정 정책의 길로 가고 있다. 긴축 재정 정책의 길로 간다라고 하면 경제는 항상 사이클이거든요. 사이클입니다. 원 사이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위아래의 사이클일 수도 있는데 경제는 항상 사이클이기 때문에 13년 동안 우리가 화폐를 풀면서 통화량을 풀면서 인위적으로 경제를 성장하는 이런 사이클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돈줄을 죄면서 긴축 재정으로 가는 이런 사이클에 지금 도입 부분이다. 아직 시작 안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도입 부분입니다. 그 도입의 첫걸음이 뭐냐? 금리 인상이거든요. 나중에 미국에서 아마 이런 뉴스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그 바이든 행정부도 지금 이런 법안을 냈었는데 우리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나 개인 소득세를 더 올릴 겁니다. 아마 여러분 제가 향후에 이제 말씀을 아마 드릴 거예요. 뉴스에 미국에서 그런 뉴스가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긴축 재정 정책의 도입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한두 달, 1, 2년 안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정책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 시장은 미국과 중국 시장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미국 시장이 지금 긴축 재정 정책의 도입부고 중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은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한 개 한 개의 정책들, 조그마한 정책들을 그냥 던지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두 나라의 경제가 지금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경제 상황이 그리고 향후에 이 정책들이 뭐 그렇게 큰 모멘텀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당장 지금 V자 반등이나 아니면 3,300포인트를 더 돌파를 할 이런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요. 저는 해외 선물 전문가이기 때문에 양방향에 대한 모든 포지션이 제 마인드에도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락을 한다, 상승을 한다, 특히나 하락을 한다라는 이런 멘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자유롭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은 큰 모멘텀이 안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국내 선물에 대한 또 시각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지금 현재 또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먼저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0.02% 상승한 14,251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1.13% 상승한 1,863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0.73% 내린 배럴당 92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22% 하락한 1.131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 대응 전략 마스터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페드의 이 블러드 총재가 연준이 보다 적극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이 이 개장 전에 바로 직전에 나오면서 좀 소폭 하락세 보이고 있다가 바로 개장 상황을 확인하면서 이 상승 전환을 확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오늘은 좀 어떤 스탠스로 대응을 해보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관망 들어주셨습니다. 네, 관망을 일단은 들었는데 예. 사실 제가 관망을 든 이유가 뭐냐면 네. 매수매도 두 개를 원래는 들어야 되거든요. 예.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가지 전략이 모두 다 가능한 시장이다. 네, 지금 박스장 전략 구사하셔야 됩니다. 차트 네. 잠깐 볼까요? 네. 일봉상 차트를 보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저점을 일단은 조금 상회를 하는 이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는데 오늘이 일단 중요합니다. 오늘이 지금 여러 가지 뉴스가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형적으로 이게 위로 튀어오르면 우리 이평선들이 지금 모여 있는 구간입니다. 14,600라인이네요. 14,600라인까지 튀어오를 수 있는 구간이고 제가 보기엔 오늘 내일 정도는 이 안에서 박스장이 형성이 되고 어떤 모멘텀으로 인해서 다시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기술적 반등이 있는 이런 장으로 보입니다. 분봉상 일단 보면 분봉도 지금 이 캔들이 지금 하나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캔들 하나가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이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제가 페이크라는 표현을 좀 자주 쓰잖아요. 매수 쪽으로 일단은 가려고 했다가 쭉 빠지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입니다. 근데 최근에 일주일 정도 제가 시장을 실시간으로 좀 보다 보면 초반에는 굉장히 좀 많이 흔듭니다. 어떤 방향성을 잊지를 못하게 굉장히 조금 많이 흔드는 이런 장세가 계속이 되다가 새벽 시간이나 아니면 12시 넘어서 추세를 조금씩 주는 추세를 많이 주지도 않아요. 추세를 조금씩 주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단편적으로 일단은 본다라고 하면 이 라인이죠. 이 라인 14,267라인 정도 14,267라인 정도를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매수 포지션을 잡으셔도 되고요. 지금 여기입니다. 일목 하단입니다. 14,164라인입니다.
164라인을 저항을 받는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들어가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수평선을 좀 그어 볼까요? 자, 이 라인에서 이 라인 있죠? 이 라인에서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에서 이 라인은 지금 방향성이 없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요. 박스장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한두 시간 후라도 물론 이제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와중에 돌파를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이 라인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14,267라인, 14,166라인 정도. 일단 이거는 평균 값으로 제가 그은 거고요. 이 박스 라인에서는 박스장 매매를 하시고 이거를 지지를 받거나 저항을 받을 때 그쪽으로 매수 포지션을 혹은 매도 포지션을 잡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다시피 굉장히 이 박스 안에서 많이 흔들고 있는 모습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 투자자들이 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또 연준의 행보에 주목을 하면서 굉장히 시장에 대한 이 경계감이 높아져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빅스 지수, 이 변동성을 나타내는 빅스 지수는 9% 상승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네, 그럼 이어서 골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 보는 것이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지난주 이 6거래일 연속 상승해서 한 주간 1.8%의 상승을 기록했었는데요. 지금 골드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기 때문에 최근 또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조금 전 개장 상황에서도 또 1% 넘는 상승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어떤 전략 가져가 보는 것이 좋을지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 들어주셨네요. 골드 강하네요. 골드는 진짜 알 수가 없는데 예. 한 가지 제가 팁을 다시 한번 드리면 PPT 네. 잠깐 볼게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올려드린 PPT 자료인데요.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저 박스장까지 제가 매수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전고점을 일단은 돌파를 잘 했고요. 전고점을 일단은 돌파를 잘 했고 골드 패턴상 지금 물론 이제 개념은 안전자산이 맞기는 한데 네. 우리가 평소대로 알고 있는 안전자산의 개념은 아니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리죠. 지금 6개월 동안.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과 커플링이 되는지 디커플링이 되는지 일단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예. 그때 적절하게 대응을 하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 노란톡에 제가 이 차트를 올려드렸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매수 관점으로 전 고점입니다. 1879달러선, 1879달러선을 일단은 노리는 이런 전략 짜보시라. 라고 오늘 노란톡방에 제가 차트 분석하면서 올려드렸고 지금 오늘 조금 빠졌죠. 살짝 빠지다가 지금 양봉 도지로 일단은 좀 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급격한 상승을 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음봉 나오면서 눌림 현상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고점을 일단은 돌파를 한 다음에 자 패턴을 보시면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눌림 준 다음에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고 눌림을 주는데 이 저점이 전저점을 깨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 따라서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전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전고점 1882라인입니다. 1882라인을 향해서 가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일 수 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중기 이상 투자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일단은 매수 포지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포지션을 일단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거 5분봉 일단 볼게요. 5분봉 보시면 엄청나게 일단은 화려합니다. 물량을 지금 다 털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전문 용어 지금 조금 나왔는데요. 지금 물량을 털고 가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물량을 흡수를 하고 매수 타시는 분들, 매수 포지션을 지금 사시는 분들이 이 물량을 다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의 이런 박스장, 조금의 눌림이 있을지언정 패턴상으로 고점이 높아지고 전저점을 깨지 않는 이런 패턴이 계속돼 있고 자 일단은 안전자산, 개념적으로는 일단 안전자산이 맞기 때문에 이제 나스닥이 하락이 되고 혹시나 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고 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계속적으로 지금 지표들이 있죠. 특히나 목요일 날 지표가 있고 FOMC도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도 수요일, 목요일 넘어가는 이때 혹시나 러시아가 또 침공을 할 수도 있어서 충분히 전고점을 돌파하는 큰 상승의
압력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포지션보다는 매수 포지션으로 가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골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골드에 대해서 또 알려주셨습니다. 최근 이 골드라든지 또 달러 그리고 엔화와 같은 안전자산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 오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일 현재 구간에서는 좀 어떤 대응 전략이 유효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지금 유가 전거래일에 5% 넘는 이 폭등세 나왔었고 또 장중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00달러 전망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또 오늘 장에서는 소폭 내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 보는 게 좋을지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관망 들어주셨습니다. 오일은 관망 보셔야 됩니다. 예. PPT 잠깐 볼까요? 네. PPT를 다 보시면 이것도 오늘 제가 사실은 올려드리면서 밑에 코멘트를 굉장히 좀 길게 해드렸는데 지금 오일은요, 여러분, 가진 자의 영역이다. 제가 오일 할 때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표현인데 지금은 가진 자의 영역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고점이 얼마인지 좀 볼까요? 일단. 네. 자, 94.94달러네요. 94.94달러까지 오르면서 지금 살짝 음봉을 보이고는 있는데 자, 여러분, 그 90달러와 100달러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상징적인 가격대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코스피, 다시 할게요. 우리 나스닥이나 이런 종목들도 14,000, 15,000을 넘기 위해서는 밑에서 눌림을 주고 혹은 15,000을 살짝 깼다가 다시 쭉 하락을 하면서 눌림을 준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징적인 어떤 그런 가격대가 있습니다. 90달러에서도 90달러를 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눌림을 줬고 100달러는 굉장히 큰 상징성을 일단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어떤 수익을 위해서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몇백 티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티까지 간다라고 해도 지금 일단은 뭐 한 94달러, 뭐 95달러에서 일단은 들어가신다라고 해도 한 500틱 정도거든요. 자,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한 500틱 정도인데 손실이 나는 구간은 어떻습니까? 이게 만약에 21선까지 눌림을 준다라고 하면 손실이 날 수 있는 구간은 88달러 선, 90달러 선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오일의 자리는 일단은 가진 자의 영역이 맞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매수 방향을 보시는 게 맞기는 합니다. 왜냐? 일봉상으로 봐도 이거는 매수 포지션을 타시는 게 매수의 힘이 굉장히 센 지역이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을 일단은 타시는 게 낫다. 정리를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리면, 자, 중기 이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은 관망의 구간입니다. 관망의 구간. 이게 예를 들어서 뭐 91달러선 5일선이나 아니면 88달러선 21선까지 일단은 눌림을 준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포지션에서 여러분 매수를 한 번씩 들어가 보시는 거는 좋지만 중기 이상 포지션을 보는 분들에게는 사실은 지금 오일의 가격은 전혀 메리트가 없는 가격입니다. 이게 100달러, 200달러까지 간다라고 해도 그거를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그것을 수반한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중기 이상, 스윙 포지션 이상 가져가시는 분들에게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 가격대 그리고 3분봉 잠깐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일단 보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매도 포지션보다는 매수 포지션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당연하겠죠. 매수의 힘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매도는 짧게 매수는 길게 일단 그렇게 가시는 전략 그리고 포지션은 매수 방향으로 가시는 전략 이렇게 제가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유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제유가 7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고요. WTI는 올해 들어서 24%가량 상승했고 브렌트유 역시도 20% 넘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러면 상품별 대응 전략 살펴봤고요. 네, 어느덧 또 벌써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 마치기에 앞서서 또 마스터님께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21년에 의해서 22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긴축 정책에 대한 초입이다.
근데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긴축이든 아니면 확대 재정 정책이든 상관없습니다. 양방향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 2022년은 기회장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회장이 될 것이고 그렇게 제가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위기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위기를 또 기회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남아있는 궁금증들은 노란톡 통해서 방송 이후에도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주말 무료 특강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함께해 주신 선견선생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이 차트 분석에 대한 기초 강의 준비해 주셨고요. 또 금요일에 나오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오후 1시에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의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샵 0082번으로 참여 의사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